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습성들을 내보일 수 있는가, 가능하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명선이라고 하고요.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의윤리학이라든가 조금 더 인문사회학적인 소양들을 수의사들한테 심어주는 과목들을 좀 준비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태규라고 하고요. 수의사고 동물병원 하다가 동물복지 공부하고 싶어서 동물병원 그만두고 동물복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로부터 사람한테 왔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또 사람이 야생동물을 비롯한 동물들한테 이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물원들이 문을 다 닫았죠. 물론 이제 집합을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문을 닫으면서 방문객이 없어지게 됐고 동물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아졌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다 보니까 번식이 잘 안 되던 동물들이 번식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펭귄처럼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냥 사육사들이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동물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동물원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방문객들이 돈을 안 내니까 동물 밥값이 없어져가지고 쩔쩔맸죠. 관리가 안 되던 영세한 동물원들은 동물들을 방치하기 시작했고요. 동물원에서 방문객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방문객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방문객들이 봤을 때 동물들이 너무 말랐어, 너무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좀 유지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의 동물들이 죽었어요. 축제라는 건 즐거운 곳이잖아요. 모두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이 중에서 즐겁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물고기겠죠. 곤충을 이용하는 축제에서는 곤충을 가지고 놀다가 버리고요. 양서류 같은 것들을 좀 만져본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물건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제의 풍선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특히 가족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해봐야 되는 이런 많은 활동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활동들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꼭 이런 방식밖에 없겠는가. 우리가 물고기를 주제로 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다른 건 혹시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많이 걱정되는 거는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야생동물을 접하는 왜곡된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을 잘못 다루거나 야생동물인데 키워도 된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혹은 뭐 어디 카페에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동물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되게 기쁜 일인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저 야생동물을 키우고 싶은, 직접 키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당신이 아무리 사랑해도 동물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냐 안 하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동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야생동물은 사람이 키우기에 적절하도록 진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도 야생에서의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정말 동물이 키우고 싶으면 가축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반드시 가두어서 내 옆에다가 두는 것이 사랑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도 어른이 되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유행처럼 옆에 있는 친구가 특이한 파충류를 키우고 옆에 있는 친구가 특이한 앵무새를 키운다고 해서 나도 저걸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랑은 아닐 거라고 봐요, 동물에 대한. 저도 동물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야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리카나 무슨 뭐 마다가스카르 섬 이런 게 아니라 동네 뒷산에만 가봐도 뭐 다람쥐라든지 청설모라든지 보기 좋은 거는 새, 탐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안경 하나만 있으면 동물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신비로움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원숭이와 함께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분이 그 책에 나온 해리 할로우 박사입니다. 심리학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분이고요.
1960년대, 70년대쯤에 이분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애착 실험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이런 원숭이를 엄마랑 태어나자마자 떨어뜨려 놔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까지 얘네도 애착을 보이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실험의 내용이라는 게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끌어안고 있기에는 부적절한 이제 철사로 만든 그걸 엄마처럼 이렇게 막 끌어안고 이러더라 라는 실험을 하셨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떨어뜨려 놨을 때 불안하거나 뭔가 애착을 보일 다른 대상들을 찾는 거는 굳이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들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실험 말고도 이제 다른 종류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놓고 가둬놓고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떤 그 심리적인 이상 상태를 보이는가 실험들을 많이 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감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되거나 비참한 상태로 살아있다가 안락사를 당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실험을 하면 안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동물들을 배려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3R이라는 게 1960년대쯤에 이제 만든 이제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 실험 원칙이고요. 동물을 덜 쓰거나 아니면 동물을 덜 괴로운 실험을 하거나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하는 원칙이고, 사실은 이게 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더 과학적인 실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예컨대 이 안에다가 100마리의 쥐를 넣어놓고 한 실험과 2마리의 쥐를 넣어놓고 한 실험은 실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0마리에 있는 쥐들은 훨씬 빨리 죽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굉장히 제어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만약에 제어를 하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고 바깥에다 알려주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온 과학 실험의 결과들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3R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풍부화를 해줘야 된다. 원래의 애들이 야생에서 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 일이 있게 만들어주고 먹는 것도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풍부화를 해줬을 때 동물 실험에서도 결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더라라는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여기 그림에 보고 계시는 개는 메이라는 개고요. 복제의 견이죠. 그러니까 어미가 탐지견 중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어미에서부터 복제를 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메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속 얘네들을 테스트를 해서 밝혀내고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나서 실험동물로서도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죽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동물한테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이 그동안 실험하는 동안에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진은 우리가 자주 먹는 달걀을 만드는 공장이고요. 닭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알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농장입니다. 동물들을 가능하면 덜 움직이게 하고 많이 먹게 하고 인공적으로 빛들을 쪼여서 달걀을 계속 생산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다시 자각이 드는 거죠. 이 동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해도 되는 일일까? 동물들에게는 낯선 장면일 뿐만 아니라 낯선 삶인 거죠. 이들의 삶의 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이들을 먹는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악한 상황에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화학약품들, 예컨대 항생제라든지. 동물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동물 한꺼번에 모아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폐수라든가 혹은 이제 폐기물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키우는 방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어떤 인간에 대한 위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동물한테도 좋고 인간한테도 좋은 방식들이 있겠는가,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인간이 누리는 어느 정도 권리까지를 동물이 누려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동물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행동,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은 되어야 한다. 그 정도를 이제 동물 복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동물권이라는 단어는 아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권리를 가졌다고 그냥 얘기한다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동물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동물권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습성들을 내보일 수 있는가, 가능하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가, 아주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원헬스는 말 그대로 하자면 그 인간의 복원이라는 것,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인간 사회,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 그다음에 동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 환경들,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관계들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고요?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는 우리 이 책은 사실은 물음표가 필요 없어요. 동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은 인간한테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고통 속에 있지 않은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